그날도 남편은 출근길에 평소처럼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 매일 보던 익숙한 뒷모습, 그게 남편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에게 인사한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의식이 없다는 것.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두부 외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남편. 이제 깨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깨어날 거예요. 분명히 다시 저를 부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당장 병원비와 간병비가 문제였지만 남편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병원비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1억 원, 그 돈은 이미 간병비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미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결국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두고 나갈 수도 없었죠. 어머님, 저 대신 남편 병간호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 설마 건우 포기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아예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원비 낼 돈이 이제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젖은 손을 쥐고 또 쥐며 버텼습니다. 식당의 물때 냄새와 뜨거운 김이 온몸에 배었고 집에 돌아가면 몇 시간도 못 자고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3년이 되던 해 병원비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억, 그 돈이 전부 남편의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번 돈도 시어머니가 낸 돈도 다 남편의 병실로 흘러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 버텨도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 없겠구나. 저는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건우 씨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우 씨가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디서 그런 못된 생각을 해? 그날 저는 온몸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4년째.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비를 벌기 위해 허덕이는 삶,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하루하루, 가끔씩 밀려오는 끝없는 허무함과 우울함.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두었던 짐을 챙기고 핸드폰도 꺼버린 채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정말 못해. 그렇게 저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을 놓지 않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어떻게 제 행방을 알아낸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디를 도망가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소송도 불사할 테니까 각오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정말 소송까지 하시겠어.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송 고지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한 2억 원을 청구합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는 원래 아내인 너가 내야 하는 돈인데 너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대신 납부한 것이다. 법적으로 남편의 치료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며 그러므로 너는 이 돈을 나에게 갚아야 한다. 나는 단순히 너를 도운 것이 아니라 대신 낸 것이므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진짜로 내가 다 내야 해? 저는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아플 경우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병원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만약 시어머니가 너가 병원비를 내야 하니 갚아라라고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족을 도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부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면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선임할까? 하지만 저는 또 그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다녀 봤자야. 너가 갚아야 해. 그 말에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 돈을 저한테 다 갚으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밤새워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병원비는 원래 부부가 내야 하는 거야. 너가 책임져야지. 너 법도 모르는구나.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깨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그렇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송 대응을 하려면 시어머니가 실제로 이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서 이건 병원비니까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냈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는 돈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당신도 이미 남편의 병원비를 1억 가까이 부담한 기록이 있으니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소송 첫 재판 날, 시어머니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병원비는 원래 부부가 내는 것이고 나는 단순히 며느리 대신 낸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변호사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이 있습니까? 차용증 같은 건 없지만 애초에 부부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니까. 그럼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록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피고도 이미 1억에 가까운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즉, 부부의 공동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돈을 준 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일 뿐 법적으로 빚이 아닙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결국 이 돈은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난 뒤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남편을 붙잡고 있을 거야.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과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병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지친,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도망쳤던 이유가 건우 씨를 보내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남편의 병상 앞에 멍하니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건우 씨도 이제는 편히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떠나는 게 너무 무섭고 미안해. 어머님, 남편이 깨어날 확률은 이제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건우 씨에게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그 순간 어머님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님은 마침내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저희는 남편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작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건우 씨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야 내가 아들을 보내줬구나.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참 좋아했는데. 그때 남편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렇게 함께 남편을 추억하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상황.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사연자님은 끝없이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오랜 시간 아들을 놓지 못했지만 결국 아들을 보내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금빛 노을 라디오 정이었습니다.